크리스티안 페촐드의 신작 미러 넘버 3는 정보가 모호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티는 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라우라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는가, 리아르트와 막스가 은밀하게 벌이는 사업은 무엇인가 등등 말이죠. 물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기에 대부분 알게 되지만 끝내 추정만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도 무엇인가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리기도 하죠. 아마도 이러한 컨셉은 이 작품의 미학일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는 소리보다는 바람에 의해 열려있는 방문이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은밀함 혹은 은은함을 지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러 넘버 3는 페숄드의 원소 3부작 그 마지막 바람의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상화된 작품인 것이죠. 저는 페촐드의 작품은 트랜짓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미러 넘버 3까지 단 한 편도 놓치지 않고 5편은 쭉 본 것 같습니다. 그중 피닉스 업 하이어는 리뷰를 하기도 했죠. 무튼 원소 3부작을 모두 관람한 것이고요. 5편 다 좋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언제나 페촐드의 세계를 만나는 경험은 기대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이 작품 저에게는 불투명한 부분이 다소 많게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1%라도 포착해내보려는 애처로운 발버둥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미러 넘버 3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 미러 넘버 3는 성장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극중 크게 두 개의 성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라우라의 성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러 넘버 3는 라우라의 등으로 시작해 얼굴로 끝나는 영화다. 영화의 오프닝, 왕복 4차로 끝에 라우라가 보입니다. 그녀는 관객 기준으로 뒤돌아 등을 지고 서 있죠. 라우라의 뒤로는, 그러니까 그녀와 관객 사이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픈 다리의 난간이라 갈 수가 없죠. 심지어 라우라가 서 있는 곳은 인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처럼 보이는 곳인데요. 무튼 낭떠러지와 차도 사이에 놓인 그녀의 위상은 위태로움이라는 감흥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던 그녀가 엔딩에 다다라 미소를 살짝 머금은 정면의 얼굴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심경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고요. 내적 성장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갈등 중이던 무엇에 대해 해답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닝의 도로 위 라우라는 다음 장면에서 강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강을 보는 것은 물에 비친 나의 모습, 결국 거울을 보는 것일 텐데요. 바람에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곳에 비치는 흔들리는 자화상은 아마도 라우라의 정체성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나를 찾기 위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우라와 옐레나 중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일련의 사건으로 베티의 집에 머물게 된 라우라,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이 가족에게 라우라는 옐레나의 대체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물들의 감정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작가는 라우라와 옐레나를 포개고 있습니다. 라우라는 아마도 생전 옐레나가 입었을 빨간색 티와 청바지를 입고 이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 돌아와 자기 집에 머물러도 되냐고 묻는 딸뻘의 라우라는 베티의 입장에서는 부활한 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스의 말에 따르면 동생 옐레나는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러고 보니 오프닝에서 강물을 지그시 바라보는 라우라에게도 묘한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있기도 하죠. 혹시 그녀는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베티와 라우라의 첫 만남, 빨간 스포츠카 뒷좌석의 라우라는 베티와 스치듯 마주칩니다. 라우라의 시점 쇼트 속 귀신에 홀린 듯한 베티의 표정을 영화는 2번 연속으로 보여줌으로써 강조하는데요. 베티는 이때부터 이미 라우라와 딸을 겹쳐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라우라의 사고 이후 그녀의 아버지가 등장하기 전까지 라우라의 이전 세계는 영화에서 완전히 소거됩니다. 사망한 남자친구 야곱은 어떻게 되었는지, 스포츠카 차주인 커플은 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지 등등 영화에는 그들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이 없죠. 마치 그건 다른 세계의 이야기야. 지금부터는 라우라와 옐레나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라우라로서의 나와 옐레나로서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것은 개인과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베티의 가족처럼 지내는 동안 사실은 그 이전 남자친구와 함께 동행한 커플 여행에서부터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삼천포로 빠져 무리한 추정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막스와 라우라는 카센터에서 맥주를 한잔하게 됩니다.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막스가 조심스럽게 죽은 남자친구에 대해 묻자 라우라는 다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어차피 떳떳한 관계도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답을 찾기 어려운 오등이 바로 라우라의 이 멘트였는데요. 불륜이라는 뜻인가? 부모님이 반대한 사이라는 의미인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만 띄우고 있던 와중에 집단이라는 관점으로 커플 여행 팀과 베티 가족 구성원을 매치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두 공동체는 구성원 수도 같고 구성원 간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둘 모두 총 4명인데요. 프로듀서 커플은 리하르트 베티 부부와 연결될 것이고요. 막스는 라우라의 남자친구 야곱과 접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라우라와 옐레나 사이에는 이미 등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우라와 야곱의 관계와 옐레나와 막스의 관계에 연결고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말인즉슨 라우라와 야곱은 옐레나와 막스처럼 혈연이라는 것인가? 그것이 떳떳한 관계가 아닌 이유인가 싶은 것이죠. 물론 이것이 참이라면 제 생각에 라우라와 야곱은 친오빠 동생 사이라기보다는 배다른 남매 혹은 사촌지간 정도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뇌피셜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단 안에서의 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정체성이 규정 지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 피아노를 잘 치니 때때로 가족들에게 연주를 해야 하는 멤버 등등으로 말이죠. 어울더울 함께하는 따뜻함은 있을지 모르나 자유함은 다소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독립된 나는 어떠한가? 외로움에 사무칠 수는 있으나 나를 제약할 타인은 덜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닌 나 자체로 존재 가능하죠. 이러한 개인이냐 공동체냐의 질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라우라는 집단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떨어져 우물쭈물 서 있더니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 분위기에 초를 치죠. 처음부터 집단보다는 개인을 욕망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튼 작가는 몇 가지 소재를 이용해 이러한 라우라의 성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미러 넘버 3의 오프닝은 라우라의 등입니다. 다리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녀의 등은 죽음의 자장마저 어려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라우라에 대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에 있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를 갈아주어야 한다. 실제로 베티는 라우라가 샤워하기 전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죠. 이렇게 죽음을 함의하는 듯한 등으로 출발한 영화가 엔딩에서 라우라의 정면으로 종료되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 등과 정면이 라우라 대 옐레나 중 라우라를 선택한, 그러니까 집단이 아닌 개인을 선택한 궤적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가방입니다. 역시 오프닝의 장면인데요. 강가에서 집으로 돌아온 라우라는 야곱에게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방을 제가 다시 포착하게 된 것은 후반부입니다. 막스는 엄마의 지시로 베를린으로 돌아간 라우라를 미행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라우라를 도찰합니다. 영상 속 그녀는 빨간색 가방을 메고 홀로 이동 중이죠. 그러니까 영화 초반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성장의 완성 지점에 가방이 생긴 것입니다. 즉 저에게는 가방 역시 성장에 대한 상징처럼 보이는 것이죠. 챕터 1에 서두에 언급드렸듯 미러 넘버 3에는 라우라의 성장 외에 또 하나의 성장이 더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uten Morgen. Morgen. Ich bin so froh, dass du da bist. Kann ich vielleicht auch hier bleiben? Ja. Kann ich vielleicht mitstreichen? 미러 넘버 3에는 라우라 외에도 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티의 가족. 그들은 자살한 옐레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티는 이따금씩 딸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해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정신적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마을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 수군수군 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리하르트와 막스는 이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등장한 라우라는 옐레나의 대체였던 것 같습니다. 옐레나의 옷을 입히고 옐레나가 치던 피아노를 치게 하는 베티는 가장 선명하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고요. 리하르트는 막스에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전한 쪽으로 가라고 유도하는데요. 아마도 과거에 옐레나가 사고가 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피하라는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하르트 역시 라우라에게서 옐레나의 면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라우라의 동거 후 리하르트와 베티의 부부관계도 예전처럼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딸이 함께 했던 때처럼 말이죠. 가장 시큰둥했던 막스 역시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라우라의 손이 몸에 닿는 순간 그것을 강렬히 뿌리치더니 너는 옐레나가 아니라고 말하며 오열합니다. 이랬던 가족이 변하게 되죠. 베티는 옐레나의 물건들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리하르트는 잘 생각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가족은 옐레나에 대한 상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성장을 한 것이죠. 제가 챕터 1에서 라우라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그녀의 최종 선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리뷰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라와 야곱은 음악 관련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우라는 피아노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절대 음감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죠. 여행길 차 안에서 야곱이 물어본 코드를 바로 답하니까요. 그런데 차에서는 이런 대화도 오가는데요. 야곱이 지금 나오는 신디사이저 사운드 뭐냐며 놀라자 프로듀서는 역시 눈치챌 줄 알았다며 둘은 음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미러 넘버 3는 신디사이저가 아닌 피아노를 선택하는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라우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정체성 문제를 포함해 꽤 오랜 기간 이어져온 그녀의 고민들 때문이겠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 기준으로만 직역해 본다면 도착지에서의 결과는 도착 직전의 원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오는 동안의 대화들이 그녀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언급드렸듯 저에게 눈에 띄는 대화는 신디사이저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디사이저는 라우라에게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작가에게 택하기 싫은 무엇처럼 추측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신디사이저로 상징되는 집단과 결별하고요. 영화의 끝자락 피아노 연주회를 무사히 끝마치죠. 두 악기의 차이를 헐겁게 분석해 본다면 전자악기인 신디사이저는 어쿠스틱 피아노에 비해 기계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디사이저를 거부하는 것은 기계화에 대한 지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사고 후 라우라가 머무는 곳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베티가 지내는 집이 있고요. 리하르트와 막스가 일을 하는 카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문이 삐그덕거리고 수도꼭지에 물이 새기도 하며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는 등 기계가 조금씩 하자가 있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꽃을 재배, 샐러드와 차로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기도 하죠. 카센터는 이름 그대로 기계 그 자체입니다. 고객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라우라의 자전거를 용접하는 등 각종 기계를 고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자연 쪽에 가까운 베티의 집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중 기계의 부정적 터치가 있죠. 카센터에서는 GPS 작동을 막는 불법 튜닝을 하기도 하고요. 부자가 수리한 식기세척기는 자칫 라우라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흉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저에게 미러 넘버 3는 급격히 발전하는 기계화에 대한 반발을 하는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라우라의 선택에는 개인 대 집단 외에도 자연 대 기계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작품이 극단적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 히메가 그랬던 것처럼 영화가 다루는 두 가치의 중간 어디쯤에서 정지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동차보다는 도보여야 해가 아니라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영화는 스포츠카를 부수고 자전거를 수리하니까요. 미러 넘버 3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옐레나가 아닌 라우라, 신디사이저가 아닌 피아노,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두 사람이